이런 몰골로 창피 주지 마세요.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72살 만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고 웨딩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도연은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하객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만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연록의 오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무료 버튼인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골목길에 첫 번째 발걸음이 울려 퍼집니다. 김만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낡은 구두를 질질 끌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72살, 허리는 구부정하고 손등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지만 만수의 걸음걸이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낡은 점퍼는 곳곳이 해져서 솜이 비어져 나왔고 바지 밑단은 닳고 닳아 실밥이 풀려 있었죠. 하지만 만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할아버지.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창문을 내리며 인사를 건넵니다. 이 골목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에 만수를 모르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부지런히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모습이 어느새 이 동네의 풍경 중 하나가 되어버렸거든요. 만수는 손을 흔들며 씩 웃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만수를 그냥 동네 할아버지쯤으로 여기고 있었죠. 폐지를 줍는 가난한 노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만수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수가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대형마트 뒤편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새벽 배송 트럭들이 지나간 자리엔 늘 골판지 상자들이 버려져 있었거든요. 마트 직원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남은 포장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만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상자들을 펼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차곡차곡 쌓아가며 오늘 하루벌이를 계산해 봅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하고 크기별로 분류하는 것까지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5,000원은 되겠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만수는 리어카에 폐지를 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길, 출근길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예쁘게 화장한 여성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모두가 바쁜 걸음으로 자신만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들의 표정엔 활기가 넘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엿보였습니다. 만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늦췄습니다. 저들도 언젠가는 나처럼 늙어가겠지만 지금만큼은 얼마나 희망찬가 싶었거든요. 죄송해요. 길 좀 비켜주세요. 젊은 여성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수의 리어카가 인도를 조금 막고 있었거든요. 아마 회사에 늦을 것 같아 초조해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만수는 황급히 리어카를 옆으로 치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여성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치 만수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듯 말이죠. 만수는 그런 일들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길가의 돌멩이 취급당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서운하다기보다는 그저 그렇구나 하는 체념이 앞섰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오전 내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모은 만수는 정오쯤 되어서야 고물상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된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불쾌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고물상 아저씨는 저울 위에 올려진 폐지를 훑어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한 부분이었죠. 아저씨의 표정은 늘 무뚝뚝했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계산해주는 사람이라 만수는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7,000원이네요, 할아버지. 요즘 폐지값이 좀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만수는 구겨진 지폐를 받아들고 지갑에 정성스럽게 집어넣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은 이미 모서리가 다해져서 언제 찢어질지 모를 상태였지만 만수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하루 버리치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라면 한 개와 우유 한 팩, 그리고 식빵 한 봉지 정도는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만수에게 7,000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세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귀중한 돈이었거든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만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석양이 낡은 건물들 사이로 스며들며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고향 마을에서 보던 그 석양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지금의 마음가짐은 그때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때는 내일이 기다려졌는데 이제는 내일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쓰러지는구나. 속내가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72해를 살아오면서 이런 쓸쓸함을 느낀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젊었을 땐 꿈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꿈들은 하나둘 사라져갔고 이제 남은 건 끼니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겠죠. 만수의 작은 반지하 집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칸방에 낡은 이불 한 채, 작은 텔레비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밥은 늘 서글펐습니다. 라면 한 그릇을 금방 비우며 만수는 오늘도 하루를 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나, 더 이상 폐지를 줍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걱정들이 밀려왔죠.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집들엔 따뜻한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겠죠. 웃음소리도 들려오고 정겨운 대화도 오가고 만수에겐 너무나 먼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 만수는 평소와 다른 곳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단지였죠. 여기는 폐지질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양도 많았거든요. 만수가 리어카를 끌고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경비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폐지 줍지 마세요. 주민들 민원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치우고 갈게요. 만수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글펐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다니 말입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만수가 돌아보니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만수의 아들 김도현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도현은 최연소 대기업 임원답게 반듯한 모습이었지만 아버지를 발견한 순간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엔 당황스러움과 함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 나오던 길이었는데 하필 아버지가 폐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더욱이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바로 앞에서 말입니다. 아, 도연아. 너 여기 살았구나. 몰랐다. 만수는 반가운 마음에 환하게 웃었지만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누가 볼까봐 걱정이었던 거죠. 특히 오늘은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아버지, 빨리 가세요. 사람들이 다 봅니다. 왜? 아들 만난 게 그렇게 부끄러워? 만수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몇 달 만에 만난 아들이 반갑기는커녕 피하려고만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만 가세요. 도연이 10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살 거다. 아버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체면을 구겨? 부자 간의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이런 일 하시는 걸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한테도 가족이 있다고요. 도연의 말에 만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은 떳떳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 눈에는 창피한 존재였던 거죠. 그래, 알겠다.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만수는 리어카를 끌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미영이었습니다. 도연의 결혼을 앞둔 약혼녀 박미영이었죠. 여보, 지금 어디야?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웨딩홀 보러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금방 갈게. 도연은 전화를 끊고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결혼식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만수는 아들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니? 결혼합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요. 그래, 축하한다. 만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의 결혼이라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버지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라고? 만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 아버지가 참석하지 말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처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자리도 부족하고.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도연은 차마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약혼녀와 그 가족들이 만수의 존재를 알게 되면 결혼이 파토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박미영의 아버지는 대기업 부회장으로 체면을 무척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그렇게 창피해?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 아픈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고 온갖 고생을 다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요. 창피한 게 아니라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아버지를 결혼식에서 빼려고 하니? 아버지,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어서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결혼식 날 저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볼게. 괜찮지? 만수는 마지막으로 양보를 시도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도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혹시라도 누가 알아볼지 모르니까요. 도연아? 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냉정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를 이렇게 대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다고요. 도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사회적 지위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 결혼을 통해 얻게 될 인맥, 모든 것이 소중했거든요. 만수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도연이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도 참석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아들에게서도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만수의 마음만은 깊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만수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참석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아들의 결혼식을 그냥 넘길 수 있겠습니까? 평생에 한 번뿐인 소중한 날인데 말입니다. 만수는 오래전에 사둔 낡은 양복을 꺼냈습니다. 20년도 더 된 것이라 스타일도 구식이고 여기저기 얼룩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정중한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만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아들에게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어린 도연을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했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들 학비 벌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했던 기억들이 선명했습니다. 웨딩홀 앞에 도착한 만수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하객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들, 모든 것이 만수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도연은 정말 성공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신부 아버님인가 보네요. 웨딩홀 입구에서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가 고개를 돌려보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도연의 장인어른이 될 미영의 아버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인사를 건네며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만수는 용기를 내어 미영의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장인어른께 인사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상대방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랑 김도연의 아버지 김만수라고 합니다. 만수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미영 아버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위아래로 만수를 훑어본 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낡은 양복, 해진 구두, 거칠어진 손, 어느 것 하나 그의 기준에 맞는 게 없었거든요. 우리 사위 아버님이라고요? 처음 뵙네요. 미영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의아함과 함께 불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에게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도연이 의도적으로 아버지 이야기를 피했던 거죠. 네, 그동안 몸이 안 좋아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만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미영과 미영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분이 누구세요? 우리 사위아버님이라고 하는데? 미영 어머니의 눈빛도 순간 변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자신들과는 너무나 다른 만수의 모습에 당황했거든요. 특히 미영의 표정은 더욱 심했습니다. 처음 보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미영이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이 왜 아버지 이야기를 안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거든요. 주변 하객들도 하나둘 만수를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정말 신랑 아버지인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차림새가. 만수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인데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를 발견한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왜 오셨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죠. 미영과 그 가족들 앞에서 아버지의 정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아들 결혼식인데 어떻게 안 올 수 있겠니? 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도연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회사 동료들과 상사들도 참석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김서방, 이분이 누군지 제대로 소개 좀 하렴. 미영 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폐지를 줍는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분은 저희 동네에서 오래 사신 어르신입니다. 도연은 결국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냥 동네 어르신이라고 소개한 거죠. 만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부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동네 어르신이라고요? 그럼 왜 아버지라고 하셨나요? 미영 어머니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도연이의 친아버지입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거든요. 뭐라고요? 친아버지라고요?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럼 왜 처음에는 동네 어르신이라고 하셨어요? 미영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도연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해서 숨기려 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거죠. 도연 씨, 설명 좀 해주세요. 미영도 남편이 될 사람을 다그쳤습니다.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당황스러웠거든요. 특히 부모님 앞에서 이런 창피한 일을 당하다니요. 미영아, 잠깐만. 도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미영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도 도연의 가정 환경에 대해 의심스러워했는데 이제야 진실이 드러난 거죠. 지금까지 저한테 거짓말하셨군요. 아버지가 계신데 왜 없다고 하셨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웨딩홀 안의 모든 하객들이 이들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소동이 벌어지다니요. 미영아,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안 된다고요? 결혼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잖아요. 미영은 더 이상 체면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특히 아버지의 체면까지 구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몰골로 창피 주지 마세요.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미영이 만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만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수의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순간 웨딩홀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72살 노인이 며느리 될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죠. 도연은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으켜 세워야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하객들 사이에선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동정하는 시선으로, 누군가는 비난하는 시선으로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결혼식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객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만수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웨딩홀을 빠져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자리가 아직도 아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외면하는 모습, 며느리가 소리치던 모습, 하객들의 시선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축 늘어진 채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입었던 낡은 양복은 이미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더욱 처참해 보였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모욕당한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혼잣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의 행복을 바랐을 뿐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곳에 보관해 두었던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곳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건드리지 않았을 그 상자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일어나 상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뚜껑을 열자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수의 손은 특별한 서류 봉투를 향해 뻗어갔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만수가 지금까지 평생 숨겨왔던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 말입니다. 봉투를 열자 노란빛으로 바랜 서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친자 확인서였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 김만수는 태극그룹 회장 박정호의 친자가 맞음.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서류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던가 싶었거든요. 15년 전, 아니 2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태극그룹,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습니다. 건설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유통, 금융, 화학까지 손을 뻗친 거대한 재벌 기업이었습니다. 그 그룹의 창업주 박정호 회장이 바로 만수의 친아버지였던 거죠. 하지만 만수는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만수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친자 확인뿐만 아니라 상속권에 관한 서류들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만수는 태극그룹의 정당한 상속자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가정사와 여러 사정들로 인해 만수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조용히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아버지, 만수는 서류 속에 끼워져 있던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정호 회장과 만수의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신분의 차이, 주변의 반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거든요. 만수가 태어났을 때 박정호는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한 후였습니다. 정식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 둘을 두고 있었고 만수의 존재는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수의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조용히 사라졌던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만수는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호 회장을 직접 만나 친자 확인까지 받았죠. 하지만 당시 박정호는 만수에게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인 건 맞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가, 가족이 모두 흔들릴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다오. 때가 되면 모든 걸 정리해 주겠다. 만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고 2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박정호 회장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수의 존재를 더욱 철저히 숨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80을 넘긴 고령이 되어 투병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숨길 수 있는 시간은 끝났다. 만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용히 살고 싶어서 아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참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혼식에서 당한 모욕을 생각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만수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습니다. 친자 확인서, 상속 관련 서류,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심지어 태극그룹 주식 지분에 관한 서류까지 모든 게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만수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태극그룹의 정당한 상속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였던 거죠. 특히 눈길을 끈 건 상속 지분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만수는 태극그룹 지분의 상당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었죠. 지금까지 폐지를 주우며 힘겹게 살아온 것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수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태극그룹의 최근 상황이 어떤지 궁금했거든요. 검색 결과 박정호 회장이 중병을 앓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계 구도를 둘러싸고 두 아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보였습니다. 이제 때가 됐구나. 만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 도연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고 며느리와 그 가족들에게도 자신이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만수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단단히 품에 안았습니다. 내일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서 모든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태극그룹의 진짜 상속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결심한 거죠. 창밖을 보니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더 이상 폐지를 줍는 가난한 노인이 아니라 당당한 태극그룹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고 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결단을 내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만수는 용기를 내어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라는 분이 상속 전문가라고 해서 예약을 잡았던 거죠. 하지만 법무법인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만수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리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인테리어, 정장을 입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게 만수의 세상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김만수 씨 맞으신가요? 김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만수의 차림새를 보자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는 길에도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 변호사는 의자에 앉으며 공손하지만 형식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상속 관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상속이요? 어떤 재산에 관한 건가요? 만수가 봉투에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자 김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친자 확인서를 보는 순간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태극그룹 박정호 회장의 친자 확인서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진위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운 눈빛도 보였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만수는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박정호 회장의 관계, 자신이 태어난 배경, 그리고
지금까지 숨어 살아야 했던 이유들을 말입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단 서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연락드리죠. 만수는 집으로 돌아와서 변호사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온 거죠. 김만수 씨 맞으신가요? 태극그룹 상속자라는 게 사실인가요? 언제부터 박정우 회장이 아버지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알려진 걸까요? 분명히 김 변호사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법무법인 내부에서 정보가 새어나간 거였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만수는 기자들을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밖에서는 계속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인터넷과 뉴스에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태극그룹 숨겨진 상속자 등장. 폐지 줍는 노인이 박정우 회장의 아들. 기사는 자극적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만수의 초라한 모습을 강조하면서 마치 돈을 노리고 나타난 사기꾼처럼 묘사했거든요. 특히 만수의 과거 사진들까지 구해서 실었는데 폐지를 줍고 있는 모습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도연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도연은 급히 인터넷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이 뉴스에 크게 실린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연은 당황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기자들 때문에 휴대폰을 꺼놓은 상태였거든요. 도연은 직장을 조퇴하고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태극그룹이 뭐고 상속자가 뭐예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와 동료들의 시선을 받으며 하루 종일 고생했거든요. 특히 며느리 미영과 장인, 장모까지 모두 연락을 해와서 상황을 추궁했던 터였습니다. 조작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도연은 아버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폐지를 주우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재벌 상속자라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아버지가 돈을 노리고 거짓 서류를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도연아, 이건 정말이다. 아버지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냐? 만수는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도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이 터져서 미영과도 큰 싸움을 했거든요. 정말이라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저한테도 말 한마디 없이요.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 때가 되면 말하려고 했는데. 사정이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요? 부자간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만수는 답답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기꾼 나와. 거짓말쟁이.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악성 댓글들을 본 사람들이 만수를 비난하러 온 거죠. 만수가 돈을 노리고 거짓 서류를 만들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태극그룹 주가 조작하려는 거 아니야? 폐지 주우면서 뭔 재벌이야. 웃기지도 않아. 주민들의 야유 소리가 집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만수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는데 평소 인사하며 지내던 사람들마저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사과하고 모든 걸 정리하세요. 도연마저 아버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사과해서 상황을 정리하라고 재촉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 새로운 가정, 모든 것이 위험해 보였거든요. 너마저 아버지를 안 믿는구나. 만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조차 자신을 의심한다니 이보다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순간 집 앞에서 더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기꾼 김만수 나와. 거짓말쟁이를 그냥 둘 수 없어. 주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집에 돌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죠. 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아, 너도 가거라. 아버지 곁에 있으면 너만 피해 볼 거다. 아버지, 가라고 했다. 만수는 아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채 밤새도록 밖에서 들려오는 야유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평생을 이 동네에서 조용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더욱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미영의 아버지가 기자회견을 열었던 거죠. 김만수라는 사람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우리 사위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악질적인 사기 행각입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미영의 아버지는 단호한 표정으로 만수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미영까지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이상했어요.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언론과 여론은 완전히 만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만수는 집 앞에서 주변 이웃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으며 집으로 황급히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동네에서 말입니다. 며칠간 계속된 언론의 몰이와 주민들의 비난 속에서 만수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동네에서 함께 폐지를 줍던 할머니 순옥이었습니다. 만수 씨, 괜찮으세요? 순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린 상황에서 유일하게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만수는 순옥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순옥 씨도 나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니에요. 만수 씨가 어떤 분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봤잖아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순옥의 말에 만수는 오랜만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골목 어귀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만수가 과자를 사주곤 했던 동네 꼬마들이었습니다. 민준이와 소영이었죠. 할아버지, 사람들이 나쁜 말해도 우리는 할아버지가 좋아요. 맞아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만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자신을 의심하고 비난했지만 순수한 아이들만큼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만수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진실은 밝혀야 한다. 만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처받은 마음에 주눅 들어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증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만수는 다시 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무법인에서 냉대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차갑기만 했거든요. 김 변호사님, 제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게 말이죠.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언론의 보도 이후 태극그룹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고 법무법인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서류들은 모두 진짜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만 상대가 태극그룹입니다. 이기기 쉽지 않을 겁니다. 김 변호사는 사실상 손을 떼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만수는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젊은 변호사가 만수에게 다가온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어르신 사건을 맡고 싶습니다. 이정민은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수의 이야기를 뉴스로 보고 직접 찾아온 거죠. 하지만 상대가 태극그룹인데 제가 변호사비를 낼 수도 없고요. 괜찮습니다.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정말 진실이어야 합니다. 거짓말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정민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게 진실입니다. 이정민은 만수의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서류들이 모두 진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추가 증거들을 찾아냈다는 거입니다. 추가 증거요? 네. 병원 기록, 과거 신문 기사,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정우 회장의 개인 비서였던 분의 증언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정민이 보여준 자료들은 놀라웠습니다. 만수의 어머니와 박정우 회장의 관계를 증명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당시 개인 비서였던 김 비서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 비서님이 모든 걸 기억하고 계세요. 어르신 어머니와 회장님의 관계, 그리고 어르신이 태어났을 때의 상황까지 말입니다. 만수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법정에서 태극그룹과 맞서 싸워야 하는 거잖아요. 이정민 변호사님,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어르신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며칠 후 이정민은 정식으로 태극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과 동시에 상속권 인정 소송이었습니다. 소송 제기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다시 한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했거든요. 특히 김 비서의 증언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증거들이 너무 구체적인데? 인터넷 댓글도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만수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들은 도연은 화가 났습니다. 회사에서도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거든요. 아버지, 소송을 취하하세요. 이러다가 우리 가족 모두 망합니다. 도연이 다시 아버지를 찾아와서 사정했습니다. 미영과 장인, 장모까지 모두 화를 내며 도연을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도연아, 아버지를 믿어다오. 이건 정말 진실이야. 진실이면 뭐해요? 회사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어떤지 아세요? 이제 승진은 꿈도 못 꿉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 진실을 밝히는 것 말이야. 진실보다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부자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고 만수는 아들의 현실적인 걱정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만수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태극그룹에서 직접 연락을 해온 거였습니다. 김만수 씨죠? 저희 회장님께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전화를 받은 만수는 놀랐습니다. 박정우 회장이 직접 만나자고 한 거였거든요.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에 병원에서 뵙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입원 중이시거든요. 만수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생부를 만나게 되는 거였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만수는 최대한 단정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의지가 생겼거든요. 병원 앞에서 잠시 망설인 만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다시 결의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0년 만에 만나는 생부,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 재벌 중 하나인 박정호 회장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잠시 멈춘 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간병인이 문을 열어주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박정호 회장은 예상보다 많이 쇠약해 보였습니다. 80을 넘긴 고령의 중병까지 앓고 있어서 옛날의 카리스마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만수야, 정말 오래간만이구나. 박정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만수를 부르는 어조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 지금까지 아버지 노릇을 한 적이 없는데. 박정호의 말에는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공한 기업인으로 살았지만 아들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못했던 거죠. 만수는 복잡한 심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저를 부르셨나요? 소송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더구나. 박정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수의 어머니가 박정호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만수가 이제 돌이 지났어요. 아이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답니다. 만수가 학교에 입학했어요. 총명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언젠가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죠. 편지 하나하나에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편지를 보내셨구나. 내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다. 내가 못나서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럼 왜요? 왜 저희를 버리신 거예요? 만수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나왔습니다. 박정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당시에는 회사도 어려웠고 가정도 복잡했다. 내 어머니와 너를 인정하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어. 그래서 저희를 포기하신 거군요. 포기한 게 아니다.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박정호는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만수의 인생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성적표, 취업기록, 결혼사진, 심지어 도연이 태어났을 때의 사진까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나요? 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지켜봤다. 내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차마 나설 수가 없었어. 만수는 충격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혼자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아버지가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럼 제가 폐지를 줍고 있는 것도 안다. 그래서 더 미안했다. 내 아들이 그런 고생을 하는데도 나서지 못한 내 자신이 한심했어.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며 2명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박정호의 다른 두 아들들, 박민호와 박진호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민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극그룹의 현재 부회장이었던 그는 만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진호야. 너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설마 이 사람이. 맞다. 만수는 너희들의 큰형이야. 그리고 내 첫째 아들이고. 박정호의 말에 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상속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형이 나타난 거잖아요. 아버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미 모든 걸 확인했다. 틀림없는 내 아들이야. 박정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에게 신호를 보내자 법무팀장이 들어와 유언장을 가져왔습니다. 만수를 정식 상속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50년 늦었지. 1시간 후 병원 앞에서는 역사적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박정호 회장이 직접 휠체어에 앉아 나타난 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박정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김만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내 장남이자 진짜 상속자입니다. 순간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왜 지금까지 숨기셨나요? 박정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생의 잘못을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만수는 제 첫째 아들이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당연히 김만수였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진짜였구나. 폐지 줍던 할아버지가 재벌 상속자라니.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만수를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고 오히려 동정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만수는 병원을 나서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두렵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건 아들 도연의 반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수의 휴대폰에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기자들, 지인들, 심지어 몇 년간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하지만 정작 가장 듣고 싶었던 아들 도연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만수를 비난했던 주민들이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부자가 된 거예요? 꼬마 민준이가 순수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신이 변한 건 아니었거든요. 기자회견이 있던 다음 날, 만수는 평소와 같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폐지를 주우러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기자들이 여전히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뀐 자신의 처지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만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도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걸려온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어조였습니다. 뉴스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본 후였거든요. 도연아, 어디 있니? 지금 집 앞에 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만수는 급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잘못한 아이처럼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도연이 현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혼식 때 만수가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수는 깜짝 놀라 아들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도연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른이 된 후 아버지 앞에서 우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죠. 일어나거라.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는 법이 어디 있냐? 만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연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대단한 분이셨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단한 게 뭐가 있니?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일 뿐이야. 만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거든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효도는 못할 망정 상처만 드렸네요. 아니다. 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충분히 행복했어.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도연의 진심이 담긴 말에 만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현관문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또 다른 방문객이 온 것 같았습니다. 만수가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 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미영도 도연처럼 고개를 숙이며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때의 거만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못됐습니다.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재벌가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며느라가 난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만수는 며느리도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아버님을 모욕했던 일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결혼식 때는 나도 잘못한 게 있었어.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만수의 너그러운 마음에 미영은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건 제 부모님이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봉투 안에는 미영의 아버지가 쓴 사과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만수를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던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장인어른한테는 내가 직접 연락드릴게.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거니까. 만수는 사과문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뜻밖의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만수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사과하기 시작한 거죠. 만수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해드릴게요. 주민들의 사과를 받으며 만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반가웠던 건 순옥 할머니와 꼬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만수를 믿어주었던 사람들이었죠. 할아버지, 이제 진짜 부자가 된 거예요? 민준이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만수는 아이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바뀌는 건 아니란다. 그럼 앞으로도 우리랑 놀아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할아버지는 언제나 너희들 편이야. 아이들의 순수함 앞에서 만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돈과 지위가 생겼다고 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저녁 무렵 만수는 도현, 미영과 함께 조용한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비록 라면이었지만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극 그룹 일도 있으시고.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미영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만수는 태극그룹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정중하게 인사했고 이복 동생들인 박민호, 박진호도 형님이라며 예의를 갖춰 대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형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박민호가 물었습니다. 상속 문제가 정리되면서 그룹 내 권력 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되었거든요. 일단은 지켜보려고 해. 너희들이 잘해왔으니까 계속 맡아서 하거라. 만수의 말에 두 동생은 안도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형이 모든 걸 바꿔놓을까봐 걱정했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같이 상의하자. 우리는 형제니까. 만수는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과의 관계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오후 만수는 오랜만에 예전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다니던 그 길들을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다니던 자신의 모습이 엊그제 같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인생도 이렇게 쓰러지는구나라고 한탄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재산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피와 정이지. 만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한 석양이 만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수는 가벼운 걸음으로 골목을 걸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인생이 기대되었지만 동시에 지금까지의 소중한 추억들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만수는 집 앞에 도착해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생각하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 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